선셋파크 11번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마음으로는 그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었겠지만 윌라처럼 그에 관해 많이 알지 못했다. 그래서 어머니와 그리 확고한 관계라는 느낌은 갖기 힘들었다. 어머니는 하루하루 때로는 시시각각 열을 올리다가 이내 딴 데 정신을 팔다가 농담을 하며 싹싹하게 굴다가 입을 꼭 다물고 짜증을 내며 사람을 멀리하는 식으로 극과 극을 오갔다. 그는 어머니에게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기분 변화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분이 좋을 동안에는 그 상태를 만끽하되 그리 오래 지속되리라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는 어머니가 보통 일을 중간에 쉬고 있을 때 어머니를 방문했다. 그러다 보니 집안 전체에 퍼져 있는 듯한 불안한 분위기가 평소보다 더할 수도 있었다. 아침 일찍부터 전화벨이 울려대기 시작하고 어머니는 에이전트, 제작자, 감독, 동료 배우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날 저녁을 어디서 할지, 다음 주에 어느 파티에 갈지, 누구에 대해 무슨 얘기를 누가 할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인터뷰나 사진 촬영, 텔레비전 출연, 이런저런 시상식 참석을 수락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했다. 플레어티가 있을 때는 항상 좀 더 조용한 분위기였다. 계부는 껄끄러운 부분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아내가 밤에 과음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었다. 계부에게는 첫 결혼해서 얻은 아이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생모보다도 마일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려 주었다. 계부의 딸 이름은 마지였다.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주근깨 투성이에 다리가 통통한 여자아이였다. 둘은 가끔씩 정원에서 호스로 서로에게 물을 뿌려대거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미친 모자장수 장면의 여러 대사를 연기하며 다가회 흉내를 내기도 하면서 같이 놀았다. 그때 그는 몇 살이었을까? 6살? 7살? 그가 8살인가 9살쯤 되었을 때 어느 날 밤 야구에는 전혀 흥미가 없던 영국 출신이 민자인 플레어티가 그들을 차에 태우고 차베스 라빈 구장으로 데려가서 마일스의 홈팀이자 오랫동안 잘하나 못하나 변함없이 지지해온 팀인 매츠와 다저스의 경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늙은 플레어티는 호감 가는 사람이었고 좋은 점이 많은 남자였지만 반년 후 마일스가 캘리포니아를 다시 찾아갔을 때 플레어티는 없었고 어머니는 두 번째 이혼 수속을 밟고 있었다. 어머니의 새 남편은 저예산 독립영화 제작자인 사이먼 콩골드였다. 마일스의 아버지나 더글러스 플레어티와의 전력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그는 결혼한 지 17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어머니의 남편으로 있다. 마일스가 12살 때 어머니가 그의 방으로 들어오더니 그에게 옷을 벗어보라고 했다. 그가 얼마나 자랐는지 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는 내키지 않지만 자기에게는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할 권한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옷을 다 벗었다. 아무리 겁이 나거나 부끄럽다 해도 어쨌거나 어머니는 어머니였고 자기 아들의 몸을 볼 권리가 있었다. 어머니는 그를 재빨리 훑어보더니 한 바퀴 돌아보라고 하고는 그의 성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제법이구나 마일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걸. 그가 1년 동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바탕 질풍노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13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똑같은 요구를 했다. 이번에는 수영복만 입고 수영장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1년 전보다 훨씬 더 신경이 곤두서고 망설여지기는 했지만 일어서서 트렁크 윗부분을 말아내려 어머니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슬쩍 보게 해주었다. 어머니는 빙긋이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우리 꼬마가 이제는 더 이상 꼬마가 아니구나. 그렇지? 자 보세요, 숙녀 여러분. 마일스 앨러가 떴습니다.
14살이 되었을 때 그는 딱 잘라 싫다고 대꾸했다. 어머니는 다소 실망한 기색이었지만 고집을 부리지는 않았다. 네 마음이지.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다. 그가 15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와 콘골드가 집에서 파티를 열었다. 손님이 100명도 넘게 모인 떠들썩한 대규모 파티였다. 눈에 익은 얼굴들도 많이 왔다. 그가 영화와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배우와 여배우들, 유명한 배우들이었다. 다들 훌륭한 배우들이었으며 오랫동안 그를 감동시켰거나 웃겨주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는 시끄러운 소음을 견딜 수가 없었다. 떠들어대는 목소리에 병이 날 것만 같아서 1시간이 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다음 몰래 위층의 자기 방으로 살짝 빠져나와 아무 책이나 손에 잡히는 대로 한 권을 들고 침대에 들어 누웠다. 천둥치듯 시끄럽게 떠드는 아래층의 군중보다는 그 책의 저자와 남은 저녁을 보내는 편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아직도 났다. 15분인가 20분쯤 지났을까. 어머니가 손에 술잔을 들고 잔뜩 화가 난 한편 좀 취한 모습으로 그의 방에 박차고 들어왔다. 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파티하고 있는 중인 거 모르니? 어떻게 파티 중간에 빠져나갈 수가 있니? 아무개도 오고 아무개도 오고 또 아무개도 왔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그 망할 책을 읽자고 위층으로 올라가 버리는 식으로 그 사람들을 모욕한단 말이냐. 그는 몸이 좋지 않아서였다. 머리가 심하게 아팠다고 해명하려 했으나 사실은 어른들과 함께 쓸데없는 수다를 떨고 있을 기분이 아니었는데 그런 변명을 한들 뭐가 달라지겠는가. 어머니는 점점 더 열이 올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넌 네 아버지랑 똑같아. 타고나기를 그렇게 곰탱이로 타고났다니까. 예전에는 아주 재미있는 아이였는데 마일스. 지금은 왕재수가 되어버렸어. 무슨 까닭인지 그는 왕재수라는 말이 너무 우스웠다. 아니면 어머니가 손에 보드카 토닉을 들고 거기 서 있는 광경이 이성을 잃고 곰탱이니 왕재수니 어린애들이나 쓰는 말로 자기를 모욕주는 어머니가 우스웠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뭐가 그렇게 재밌니? 어머니가 물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참을 수가 없어서요. 그가 대답했다. 어제 전 어머니의 귀움등이었는데 오늘은 왕재수로군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둘 중 어느 쪽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순간 잔뜩 성난 어머니의 표정이 즐거운 얼굴로 확 바뀌었다. 한순간에 극에서 극으로 바뀐 것이다. 확실히 어머니가 가장 멋질 때가 그럴 때이기는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머니도 따라서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맙소사. 내가 정말 못된 년처럼 굴었구나. 그렇지 않니? 그가 17살 때 어머니는 그의 고등학교 졸업식을 보러 뉴욕에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는 그런 일로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나빠지지는 않았다. 보비가 죽은 후로 한때는 그에게 중요했던 일들이 더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어머니가 깜빡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잊어버린 것이 죄는 아니다.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다. 다음번에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머니는 그가 그 얘기를 꺼낼 틈도 주지 않고 먼저 말을 꺼내 사과했다. 어쨌거나 그였더라면 그 얘기를 절대 끄집어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캘리포니아를 찾는 일이 점점 뜸해졌다. 대학에 들어갔고 브라운 대학에서 보낸 3년 동안 딱 2번밖에는 가지 않았다. 그러나 뉴욕의 식당에서 몇 번인가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여러 차례 긴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으며 프로비던스에서 콘골드와 함께 주말을 보낸 적도 있었다. 콘골드가 수십 년간 어머니에게 변함없이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떤 면에서 콘골드는 그의 아버지와 닮은 데가 있었다. 외모나 정서, 태도 면에서가 아니라 그가 하는 일에서였다. 그의 일은 아버지가 가치 있는 책을 출판하기 위해 덧없는 유행과 허섭 쓰레기들로 가득 찬 세계를 헤치고 다니듯이 작지만 가치 있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 거대한 폐물들로 가득한 세계를 헤치고 다니는 것이었다.
그 무렵 어머니는 40이 넘었다. 미모가 절정에 있던 시절보다 자기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해진 것 같고 삶도 좀 더 단순해졌고 남들에게 더 자신을 열게 되었다. 프로비던스에서 주말을 보내면서 어머니는 그에게 졸업한 후에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어느 날은 꼭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가 다음 날이면 사진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또 그 다음 날에는 교직에 몸담을 계획을 세운다. 글쓰기나 출판은 생각 없니? 어머니가 물었다. 생각 없어요. 그가 대답했다. 책을 읽는 것은 좋지만 만드는 데에는 전혀 흥미가 없다. 그 후 그는 사라졌다. 획 돌아서서 도망가 버리기로 한 이 급작스러운 결정은 어머니와는 아무 관계도 없었지만 그가 일단 윌라와 아버지를 떠난 이상 어머니도 떠나야 했다. 좋든 싫든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래야만 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면 어머니는 당장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것이고 그러면 지난 7년 반 동안 그가 감당해내려고 애써왔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그는 스스로 집안의 골칫덩어리가 되었다. 그것이 그가 스스로 떠맡은 역할이었다. 뉴욕에 와서도 그가 떠나온 물이 바로 옆을 배회할지라도 그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극장에 가서 어머니의 분장실 문을 두드릴 수가 있겠는가? 다운인가의 아파트 초인종을 울릴 수가 있겠는가? 설령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온다 해도 지금으로서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적어도 지금은 그 문제를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버스가 여행의 마지막 구간인 워싱턴 북부에 들어섰을 때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겨울로 접어들었음을 실감했다. 소년 시절에 보낸 겨울의 추운 낮과 긴 밤이 떠오르고 갑자기 과거는 미래로 바뀌었다. 그는 눈을 감고 필라의 얼굴을 떠올리며 곁에 없는 그녀의 몸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눈꺼풀 뒤에 어둠 속에서 눈으로 이루어진 세상의 검은 점으로 찍힌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빅네이선과 패거리들. 빅네이선. 그는 거칠 것 없는 투사요, 투덜이 대장이요, 실패한 세계의 폐허에서 새로운 현실을 주저해낼 꿈을 꾸며 현대의 삶에 씌워진 가면을 전투적으로 벗겨내는 인물이었다. 그와 비슷한 족속들이 지니고 있는 대다수 모순과는 다른 점이 그는 정치적 행동을 믿지 않았다. 어떤 운동이나 정당에도 속해 있지 않았고 대중 앞에서 발언한 적도 전혀 없으며 성난 무리를 이끌고 거리로 뛰쳐나가 건물에 불을 지르고 정부를 뒤집어 엎겠다는 생각도 없었다. 순전히 개인적인 입장이었지만 그는 스스로 세운 규칙에 따라 자기 삶을 살아나간다면 다른 이들도 자기의 모범을 따를 거라 확신했다. 그가 세상에 대해서 말할 때 그가 말하는 세상은 그의 세상, 즉 자기 삶의 좁고 한정된 영역이지 세상 전반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 크고 너무 망가져 있어서 그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특정한 일들, 거의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소소한 일상사에 집중했다. 그가 내리는 결정도 당연히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사소하다 해서 꼭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었다. 매일 그는 불만을 가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하려 무진회를 썼다. 있는 그대로의 모든 형 상태의 반대편에 서기. 말 그대로 그는 모든 전선에서 현 상태에 저항했다. 그가 보기에는 태어나기 거의 20년 전에 시작된 베트남 전쟁 이래로 한때 미국으로 통했던 개념은 이제 다 소진되어 버렸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제대로 굴러갈 가망이 없다. 이 수명을 다한 나라의 부서진 파편더미나마 계속 하나로 붙어 있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미국의 국론을 아직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보라는 개념에 대한 믿음일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은 틀려먹은 생각이라는 주장을 폈다. 과거 수십 년간의 기술적 발전은 사실 삶이 지닌 가능성을 축소시켜왔을 뿐이다. 이익에만 눈먼 기업들의 탐욕이 퍼뜨린 일회용 문화 속에서 풍경은 훨씬 더 초라해지고 전에 없이 인간으로부터 멀어졌으며 의미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목적을 잃어버렸다. 그의 반란 행위는 단기적으로는 거의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사소한 행동이며
성마른 몸짓에 불과할지 몰라도 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드높여 주었고 스스로를 더 고상한 존재라 믿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미래에는 이미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지금 중요한 것이 오직 현재뿐이라면 그것은 과거의 정신이 스며든 현재라야 한다. 바로 그런 이유로 그는 휴대전화, 컴퓨터, 그 밖의 모든 디지털 제품들을 피했다. 신기술을 받아들이기 거부한 것이다. 그런 이유로 주말이면 내내 6인조 재즈 그룹에서 드럼과 퍼커션을 연주했다. 재즈는 죽어버렸고 이제 재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행복한 소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 이유로 그는 3년 전 사업을 시작했다. 반격하고 싶어서였다. 망가진 물건들의 병원은 파크슬로프 5번가에 있었다. 간이 세탁방과 중고 옷가게 사이에 위치한 그의 가게는 점포 앞에 판을 깔고 수동 타자기, 만년필, 기계식 손목시계, 진공관 라디오, 전축, 태엽 감는 장난감, 사탕 뽑기 기계, 다이얼식 전화기 등 이제는 지상에서 자취를 감춘 시대의 물건들을 수리하는 일만 하는 초라한 장사였다. 그가 버는 돈의 90%는 그림 액자 만드는 일에서 나왔지만 그 정도는 별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가게는 독특하고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는 반세기 전에 해묵은 산업에서 만들어진 다 낡아 빠진 물건을 또 한 점 대할 때마다 전쟁에 임하는 장군과도 같은 의지와 열정으로 임했다. 구체성, 바로 그가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과 토론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었다. 그는 세상은 만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도 만질 수 있다. 인간은 육체를 타고났다. 육체는 고통을 느끼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죽음을 겪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그래, 불의 발견 덕에 인간이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고 더는 알고기를 먹지 않아도 되었지. 다리의 건설로 발을 적시지 않고 강과 시내를 건널 수 있게 되었고 비행기의 발명으로 대륙과 바다를 건너면서 시차 증인이 기내 상영 영화 같은 새로운 현상들도 출현하게 되었지. 하지만 인간이 주변의 세상을 바꾸었다 해도 인간 자신은 바뀌지 않았다. 삶에 관련된 사실들은 그대로이다. 인간은 살다가 죽는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고 출생 과정을 견디고 살아남으면 어머니가 계속 살아남도록 젖을 먹여주고 돌보아준다.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모든 감정, 몰아치는 분노, 솟구치는 정욕, 쏟아지는 눈물, 터져나오는 웃음,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동굴에 사는 원시인이건 우주인이건 고비 사막에 살건 북극에 살건 우리 이전에 살았던 이들 또한 느꼈던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가 16살 때 벼락같이 계시처럼 그에게 다가왔다. 어느 날 오후 사회 문서에 관한 사파가 실린 책을 뒤적이다가 양피지 문서와 함께 발굴된 것들은 찍은 사진이 눈에 띄었다. 접시와 수저 등속, 밀집 바구니, 냄비, 항아리, 그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한 제 모습 그대로였다. 그 물건들이 어째서 그렇게 눈길을 끄는지 영문을 모르면서도 한참 동안이나 그 사진을 세세히 뜯어보다가 한참 지나서야 드디어 깨달았다. 접시의 장식 무늬가 그의 아파트 길 맞은편에 있는 가게 창문의 접시에 있는 무늬와 똑같았다. 밀집 바구니는 오늘날 수많은 유럽인들이 쇼핑할 때 쓰는 장바구니와 똑같았다. 사진 속의 물건들은 2000년 전의 것이었지만 완전히 새 것 같고 완전히 현대의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인간의 시간에 대한 그의 생각을 뒤바꿔 놓은 계시였다. 2000년 전 드넓게 펼쳐진 로마 제국의 변경 식민지에 살던 사람이 오늘날의 것과 완전히 똑같아 보이는 가재도구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의 정신이나 감정이나 내면이 현대인인 자신과 다를 이유가 뭐겠는가. 그것이 그가 친구들에게 지치지도 않고 거듭 되풀이해 들려준 이야기이며 신기술이 인간의 의식을 바꿔 놓았다는 세간의 믿음에 대한 그의 반론이었다. 현미경과 망원경 덕에 이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영역 안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이메일이 편지를 붙이는 것보다 더 빠르게 하겠지만 그래봤자 결국은 형태만 다를 뿐이지 편지 쓰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이런 예를 끝도 없이 줄줄이 늘어놓았다. 사람들이 자신의 추측과 의견에 진료하고 끝없이 나불대는 장광설을 지겨워하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중요한 문제였기에 일단 한번 시작했다 하면 중간에 말을 끊기가 힘들었다. 그는 체구가 크고 건장했다. 갈색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왼쪽 귓볼에는 금으로 된 징을 박아서 구지레한 곰처럼 보였다. 키는 180cm가 좀 안 되었지만 80kg이 넘는 덩치로 어기적거리며 다녔다. 늘어진 검은 진에 노란색 작업용 부츠를 신고 체크무늬 작업복 셔츠를 매일같이 입고 다녔다. 속옷도 제때 갈아입지 않았다. 음식을 먹을 때는 너무 크게 소리내어 쩝쩝 씹었다. 연애우는 지리지리도 없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 중에서 드럼치는 일에 가장 큰 기쁨을 느꼈다. 그는 어릴 때도 거칠었다. 버릇없이 소란을 피우고 아무데서나 공격성을 드러내기 일쑤였다. 부모님의 그의 파괴적인 충동이 다른 형태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2살 생일에 드럼 세트를 선물해 주었을 때 그들의 예감은 과연 정확했다. 17년이 지난 후 표준 세트 세트에서 시작한 그의 수집품은 전 세계에서 모은 5만 가지 모양과 크기의 북 20여 개로 늘어났다. 그 중에는 무rum바, 바타, 다르푸가, 오케도, 칼랑구, 롬멜풋, 보란, 드홀라, 인공구, 코보로, 탱가, 탕브랭도 있었다. 악기에 따라 스틱이나 타악기용 망치 혹은 손으로 연주했다. 그의 퍼커션장에는 종, 질, 블로러, 캐스터네처, 클래퍼, 차임, 워시보드, 갈림바가 차곡차곡 채워져 있었지만 그는 악기들만이 아니고 쇠사슬, 숟가락, 조약돌, 사포, 딸랑이로도 연주를 했다. 그가 속한 밴드의 이름은 몹 롤로. 평균 한 달에 2-3번꼴로 공연을 했는데 주로 브루클린과 로어 맨해튼의 조그만 바와 클럽에서였다. 수입만 많다면야 기꺼이 다른 일은 다 팽개치고 밴드와 함께 전 세계를 순항하며 평생을 보내겠지만 밴드의 수입으로는 연습 공간 비용이나 겨우 감당할 정도였다. 그는 가끔 그가 촌놈 펑크라고도 부르는 밴드가 만들어내는 거친 불협 화음의 즉흥 연주를 사랑했다. 그들은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이 없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추종자의 수가 충분할 정도는 못 되어서 그는 오전과 오후는 망가진 물건들이 병원에서 영화 포스터를 액자에 넣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아이였을 때 만들어진 유물들을 고치며 보냈다. 선셋파크 11번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